근데 계엄을 일단 안 하겠다는 정치적 다짐만 받아놓은 것만 해도 성과는 성과예요. 네. 굉장히 정확하게 중요한 용산에서 성과예요. 어떻게 워딩을 했죠? 이제 장관은 그렇게 대답을 했지만 용산에서는 대통령은 직접 말한 적이 없고, 그 대변인이 나왔잖아요. 예. 대통령실에. 그래서 괴담 유포한다 그랬지. 괴담 유포한다는 이 말은 안 한다는 말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일이 없는데 괴담 유포하지 마라, 정쟁으로 삼지 마라라고 한 말은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런데 그 대통령실은 한다 안 한다 말은 안 해요.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도상으로는 살아 있기 때문이에요. 예. 제도상으로는 다 개헌법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그거는 저기 국무회의와 선포 권한은 대통령한테 있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한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 자기가. 그런 말씀하신 건 대변인실에서 지금 뭐 정쟁이다, 이거는 허위 날조다 이런 방식으로 그렇지. 검토한 적 없다. 검토한 적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실제로 계엄령을 선포할 일은 없다 이렇게 우리가 확장해서 해석해도 관계 없습니까? 아니 저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검토한 적 없다 하면은 현재 상황에 맞을 수도 있는데 예. 우리는 미래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러면 3월에 있었던 모종의 움직임은 뭐였느냐 예. 계속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게. 예. 그 있다 없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그 답을 달라 그러면 저도 곤란하죠. 네. 다들 머릿속에서 검토하는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부성찬 의원의 질문과 이제 신원식 그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의 답변을 보면 이제 신원식은 몰랐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이 부성찬 의원이 대단한 분이다. 저런 방첩사 내부의 정보를 어떻게 알고 이 시점에 공개할 수 있느냐. 저도 그게 오늘 충격적인 거예요. 네. 이거 제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요전에 박선원 의원 질문도 그렇고 오늘 부승찬 의원 질문도 그렇고 다들 군 내에서 뭔가 이상 징후가 있었고 그거를 제보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선원 의원하고 부승찬 의원은 각기 제보 라인이 달라요. 제가 보기엔. 내용도 다르고. 그러나 이런 내용들이 조각조각 모이다 보면 큰 그림이 보이는 거죠. 자, 군 내부 조직도 정권에서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을 요구하거나 압박을 행사한다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까? 아니 우선 군인이 말입니다. 명령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군인은 그 정당하지 못한 명령에는 사실은 정당하지 못하더라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합법적이지 않은 명령은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당성과 합법성이에요. 그런데 이게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 흔들리게 돼 있지. 그래가지고 박근혜 그 탄핵 때 그 기무사 개헌 문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어떻게 해서 밝혀졌느냐?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기무사령관이 부임을 하니까 그때 이석구 기무사령관이 부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밑에 장교 그때 개헌 문건을 검토한 TF 소속 장교가 찾아와 가지고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문건을 내놓는 거야. 그래서 알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지난 정부의 명에 따라서 했지만 명령은 존재했으나 그 명령이 위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흔들린 거죠. 검토 자체가 위법일 수도 있습니까? 네. 검토 자체도요? 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이제 해당 부서에 권한이 없는데 방첩사가 이것을 검토했으니까 이게 위법이다. 그때는 기무사인데 기무사죠. 예. 계엄 업무는 합참의 계엄과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건 전시 대비하는 계엄 검토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전시가 되면은 데프콘 3가 선포됩니다. 지금 데프콘 4거든요. 3가 선포되는데 그게 이제 전쟁 가능성이 높은 단계예요. 그 다음에 더 높아지면 데프콘 2가 돼요. 그건 전쟁 임박 단계입니다. 그리고 최고 단계 데프콘 1은 결전의 단계예요. 그런데 계엄은 데프콘 2가 선포되기 이전에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선포되는 이유는 뭐냐면 어쩌면 3에서도 된다고. 3 이전에도 되는데 그거는 약간의 유동성이 있는데 이게 전시 대비 절차에 나와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해 놔야 전시에 동원을 할 수가 있다고. 병력도 동원하고 인력도 동원하고 시설, 장비, 물자를 동원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유재산권을 제한을 해놔야 되거든. 그게 계엄이요. 그래서 군이 입법, 사법, 행정을 통제한다는 뜻은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런 업무를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합참에 계엄과가 있어. 그러면은 국방부 장관이 이런 검토를 지시를 합참에다가 시키는 거죠. 그럼 합참이 그 검토를 하는데 이 장관이나 이 합참이나 여긴 까맣게 모르고 아무 권한도 없는 기무사가 검토를 한 문건을 작성한 것이죠. 그래서 불법이다. 불법이에요. 그리고 검토한 내용이 육군과 합참을 자기들이 기무사가 다 통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계엄이 선포되고 나면은 계엄 사령관 직속으로 합동 수사본부를 설치하게 돼 있거든. 그거를 기무사가 맡는 걸로 돼 있다. 월권인데다가 불법인데다가 전혀 예상 못한 태스크포스의 헤더를 기무사가 맡아서 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근데 그 합수부가 네. 과거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을 하면서 저기 김재규를 수사한 합동수사본부의 본부장이에요. 그 말씀 들어보면 그러니까 똑같은 거지. 어마무시한 걸 기획하고 실제로 준비를 했다. 그리고 여기서 검토를 하면 기무사가 검토를 하면은 그때 보안사가 했던 그대로 하는데 네. 국회 여긴 특전사가 점령하고 방송국, 광화문 이 주요 요직을 무장병력이 다 통제하고 그다음에 이 계엄 해제 요구를 못하고 국회 소집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현행법으로 검거한다고 돼 있어요. 제가 일반 시민으로서 잘 몰라서 좀 여쭤볼게요. 계엄이 선포됐습니다. 제 휴대폰 못 씁니까? 그럴 수 있습니까? 통신 다 휴대폰 이렇게 씁니다. 휴대폰은 쓸 수 있고 통신은 지금 그대로 SNS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유튜브 채널 이런 거 방송하면 다 송출이 됩니까? 북한이나 뭐야. 러시아는 다 이거 통제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중국하고. 그거야 이제 별도의 포고령이 있어야죠. 네. 계엄사 포고로 어떤 SNS라든가 이런 대한 매체돼 가지고 포고령을 발표하면 되지. 포고령을 발표하면 실제로 휴대전화기까지 못 씁니까? 아니면 SNS 온라인에 인터넷이 안 아니 된다? 그거에 맞는 포고령을 내리면 되는 것이지. 그게 뭐 휴대폰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모든 통신 수단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결국 계엄령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이제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사실은 계엄령 선포하고 모든 것이 군에 의해서 통제되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소통하는 이런 통신 체계도 다 장악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 이제 이러면 진짜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니 국가의 통신 체계를 셧다운 시킨다는 거는 국가 전체가 마비된다는 뜻이에요. 이제 국가 기능은 그 시간부로 정지입니다, 정지. 네. 그러면 정부 기능도 마비돼요. 정부 기능도. 아니 러시아가 쳐들어왔을 때 우크라이나가 72시간이면 망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안 망하고 버텼을까? 통신의 힘이라고. 휴대폰 보급률이 우크라이나가 그때 63%였거든. 그리고 지금 70%예요. 일론 머스크가 또 스타렉스인가를 또 내려줘서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스타링크입니다. 스타링크. 그러니까 그걸로 5G 고대역 데이터 통신이 살아 있어서 러시아 침략을 막아냈단 말이에요. 네. 아니 피난도 가야 되고 그다음에 유사시엔 동원도 해야 되고 공무원들은 지침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통신을 마비시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지금 현재 이제 계엄령을 준비한다는 쪽에서는 충분히 익히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아니 그거는 극도의 불신을 지금 정권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죠. 별의별 상상이 다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국가를 완전히 이제 기능 정지 시키겠다면은 불가능하지는 않겠지. 네. 근데 전쟁도 못 해요. 전쟁도 못하지만 지금 전쟁 상황이 아니라 사실상 국정 운영 과정에서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차라리 뭐 서울에서 그거는 거의 자폭에 가까운 행위라고 보는데 자꾸 우리가 상상하는 건 좋은데 지금 좀 현실적인 가정을 해야죠. 근데 굉장히 이제 좀
그래도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에서 좀 안심이 되기도 하고요. 민주당에서 지금 걱정하고 우려하고 그리고 계속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걸 보면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않는다. 네, 그리고 이번에 성과도 있는 건데 어쨌든지 간에 계엄 선포는 지금 우리 민도와 그 국가 수준에 비춰서 아무리 저들이 미쳤다고 할지라도 어렵다고 봐요. 아무리 미쳤다고 하더라도 어렵다. 아, 그때 박근혜 때 계엄 문건이 발견됐을 때도 우리가 이런 검토를 했다는데 충격은 받았지만 그러나 실행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어요. 군 내부에서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는다. 우선 저기 뭐랄까 이게 합법적인 명령인지를 확신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들은 지금 군 장교 정도 되면 다 알고 있습니까?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아까 말씀하셨던 정당성과 관련해서는 명령을 받아야 하지만 위법 불법의 경우에는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장교 정도 되면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 움직여라고 하더라도 과거 전두환 그 군사 쿠데타 시절과 달리 이 정도는 충분히 판단해서 막을 수 있다. 군 내부에서도. 예. 사실 87년에도 그런 비극이 벌어질 뻔했었어요. 그때 군내에 다수가 반대했어요. 네. 예, 그래서 87년에 민주화가 우리가 평화적으로 되고 유혈 사태가 안 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큰 복인데 그때부터 물론 강경파들은 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원래 전두환은 그런 입장이었죠. 그러나 누군가 말렸잖아요.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육군본부에서도 반대했던 걸로 알아요. 예. 그건 80년에 그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군을 믿습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그런 어떤 그 극단적 상상을 하면 에이 그런 일은 아니겠다 자꾸 이러고 넘어가시는데 그 중간 단계나 낮은 단계도 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네. 낮은 그러니까 단계. 이게 지금 민주당이 용어를 좀 정확하게 구사할 필요가 있어요.